뻔뻔한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느 사위의 고백.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저는 김민준, 올해 43살입니다. 아내 수연이와 결혼한 지 어느덧 14년째입니다. 슬아의 아이 둘 위로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 지은이, 아래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는 중견 물류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죠. 문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아내의 본가에 갑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격주가 됐고 지금은 사실상 매주입니다. 왜냐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처갓집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장인어른은 올해 72살이시고 장모님은 68살이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 인물, 처남 박성호는 올해 39살입니다. 39살, 미혼, 백수, 처갓집 거주 중. 처남이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닌 게 언제냐고요? 제가 기억하기론 201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잘렸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처남은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도착합니다. 보통 11시쯤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TV 소리,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누운 처남의 기지개 소리입니다. 왔어? 그게 다입니다. 인사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입니다. 마치 택배가 도착했나 확인하듯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립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속으로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자고. 장모님은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제가 오는 날이면 항상 큰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점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장모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누가 먹냐고요? 절반은 처남이 먹습니다. 처남은 먹는 속도도 빠르고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39살 남자가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몸을 쓰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먹는지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의 진짜 일과가 시작됩니다. 장인어른은 작은 방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민준아, 잠깐 봐봐.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V 리모컨 사용법을 다시 알려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오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건 사위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남은 그 도리에서 완전히 면제된 모양입니다. 성호는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걔는 그런 거 잘 몰라. 39살 남자가 스마트폰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이런 상황이 그냥 불편함 정도였습니다. 신혼 때는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갓집은 원래 불편한 법이고, 장모님은 원래 좀 친정 쪽을 챙기는 법이고, 처남은 원래 누나 남편한테 살갑지 않은 법이라고요.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케이크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아이가 아직 없던 때라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죠. 근데 아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오늘 네 생일인데? 응. 성우 오빠가 취직됐다고. 축하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케이크를 들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처남의 취직을 축하했습니다. 장모님은 갈비찜을 하셨고 장인어른은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아내 생일 케이크는 밥 먹다가 중간에 어색하게 잘랐습니다. 촛불을 끄면서 아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취직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결혼 7년 차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를 한다고요.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 3천만 원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애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그러니까 그 말을 장인어른께 드려야 하는데 내가 말할게. 아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처갓집 분위기가 서늘했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유독 말이 줄었고 처남은 제가 가면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선명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뭔가요? 결혼 10년 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장인어른 스마트폰을 봐드리고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노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처남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매영, 나 좀 도와줘야겠어. 처남이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뭘요? 차 사려고. 중고차인데 1200만 원짜리. 600은 내가 모았는데 나머지 600이 없어. 매영이 빌려줘. 취직하면 갚을게.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600만 원. 그 돈은 저한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부모님 용돈,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600만 원은 몇 달을 아껴야 모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면 갚을게라는 말. 취직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처남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매형차는 뭔데? 그거 새 차 아니야? 3년 할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도 되잖아. 그럼 그냥 같이 할부해줘.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원래 좀 그렇잖아. 그냥 없다고 해. 그냥 없다고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왜 있어도 없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정리됩니까? 그리고 왜 아내는 오빠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그냥 상황을 무마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처남에 대한 분노, 뻔뻔함에 대한 분노,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에 대한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사그라지고 나면 더 복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냐고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연이는 좋은 엄마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웃을 때 예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가족과 저 사이에서 항상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갈등을 피하고 화목을 유지하고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그 화목의 제물이 되어온 건 아닐까요? 처남이 백수로 지내는 동안 우리 가족이 처갓집 밥값을 간접적으로 보태온 건 아닐까요? 매주 토요일 제가 처갓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장인 장모님이 아들 대신 사위한테 기대는 건 그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기뻤고 장인어른이 눈물글썽이며 수연이 손을 제 손에 얹어주시던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좋은 사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냥 지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아이들이 마트에 갔고 처남은 어디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저 둘이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장인어른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민준아. 예, 아버님. 성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저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내가 다 알아. 장인어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놈이 원래 저러지 않았어.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씩씩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뭐라고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안 하면 저러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미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놔두질 못하는 거야. 나도 이해해. 그러다 보니 네가 많이 봐줘야 했을 텐데.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지 않고 계속 창밖만 보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말없이 도와줘서 그게 고마워.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어미가 좀 표현이 부족하고 성우도 철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그 말에 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 남자들이 괜찮다고 하면 제일 안 괜찮은 거야. 장인어른이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갓집 식구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게,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오래 묵은 무언가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제가 화나 있었던 게 처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어느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수연아, 나 얘기 좀 할게. 응, 왜? 나 요즘 많이 지쳤어. 처갓집 가는 거, 오빠 관련된 것들 그냥 다 말없이 해왔는데. 근데 그게 좀 누적이 됐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네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장인 장모님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가끔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뭔가를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식구인지.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딱 그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오빠 편을 들거나 제가 예민한 거라거나 원래 처갓집이란 게 그런 거라거나 하는 말을. 근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쌓인 것들을 전부 녹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게는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갓집 방문 횟수를 스스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가족끼리 있자는 말을 아내가 먼저 장모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뭔가를 부탁할 때 아내가 먼저 거절하거나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나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변화에는 물론 값이 따랐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남은 요즘 매형이 왜 이러냐며 불평했습니다. 아내가 그 사이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내는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갓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격주로, 그리고 오후 늦게 갔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처남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식사를 하면서 장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 지난번에 우리 수연이가 그러더라고. 민준 씨가 많이 힘들었다고. 내가 몰랐어, 그런 줄. 저는 밥을 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기는. 나도 좀 생각이 없었지. 성우 오빠만 생각하다 보니. 근데 사위도 내 자식인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어색한 느낌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달 한두 번은 처갓집에 갑니다. 처남은 여전히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저는 처남이 바뀌길 기대했거든요. 언젠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지.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하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를 기다리면서 제가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기대를 바꿨습니다. 처남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남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웃어주면 그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보다 친정 식구들 눈치를 먼저 봅니다. 장모님이 뭔가를 부탁하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배신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숙제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 아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자주 물어봅니다. 오빠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 라고. 예전엔 그냥 알아서 결정하고 통보했는데 이제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도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더니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매형. 네. 저번에 차 얘기한 거 뭐 그냥 잊어. 내가 괜히 그랬어. 저는 놀랐습니다. 처남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별거 아닌데요. 처남은 음료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외할아버지랑 바둑 두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후식으로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평범함 속에서 저는 혼자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43살 사위는 오늘도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뻔뻔한 가족들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게 남 이야기 같지 않은 분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을 겁니다.